현아쌤입니다. 여러분, 이 긴 중간고사 범위를 잘 달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자,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족이 세운 송나라입니다. 수도는 이전과는 다른 수도였습니다. 러양보다 좀 더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경이라고 불렀던 변경, 현재 카이펑입니다. 자, 처음 송을 세운 절도사 출신의 조광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도사가 난립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송나라를 오래 유지시킬 수 없겠다. 자, 그래서 절도사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 문인을 우대해주면 되겠구나. 문치주의 정책입니다. 자, 이 정책의 목적, 절도사 약화이고요. 그걸 위해서 문인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특히 이 당시 이제 황제 직속된 금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금군의 통수권을 황제가 장악합니다. 자, 또한 관료들의, 특히 문관 관료들의 우대하는 정책이다 보니 문관 관료들의 충성심이 중요했는데요. 과거 시험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도입합니다. 자, 전시라고 하는 궁전에서 황제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서 전자가 붙었는데요. 네, 황제가 과거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장원급제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제 황제가 뽑았기 때문에 뽑힌 합격자는 황제의 문화생, 즉 황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제 더 이상 귀족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능력에, 신분보다는 좀 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재 등용이 가능해졌고요. 이를 통해서 형성된 계층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뒤에서 사회 파트에서 사대부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안타까운 점은 송나라가 이렇게 문치주의 정책을 함에 따라서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보도록 할게요. 마침 이 시대는 유목민족들, 특히 북방민족들이 좀 더 많이 성장해서 통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국방을 약화했기 때문에 이 북방민족의 압방, 요나 서하, 후대에 나오는 금 같은 나라들을 견디기에는 부족했죠. 역부족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전쟁했는데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사는 대가로 세패라고 하는 공물을 지급을 했고요. 자, 그 결과 이 세패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특산품이었던 차, 비단, 그 외에도 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한다? 거둬야 된다. 근데 거두려고 봤더니 백성들의 삶도 피폐하다. 그러면 다른 개혁이 필요했겠죠. 자, 또한 금군은 모병이었기 때문에 금군을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송의 신종, 북송의 신종쯤 되자 신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안석이라고 하는 제상을 등용하게 됐고요. 왕안석은 신법, 새로운 법입니다. 이걸 실시해서 재정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개혁의 목적은 부국 강병입니다. 자, 우리가 강해지려면 나라가 부유해져야 돼. 부유해지려면 뭐다? 나라의 기반인 백성이 부유해져야 돼. 자,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청묘법, 시역법 이런 용어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묘법, 그 묘가 새싹이야, 새싹. 자, 푸른 새싹법. 예. 자, 시역법은 시장의 시입니다. 즉 시장에서 있을 만한 소상공인. 자, 그리고 새싹을 심는 요 농민들이 새싹이 시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초기 자금을 저리가 뭐냐면 낮은 이자에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병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병,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자영농이 있어야지 그 병농일치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 민병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차나 다름없는 존재,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을 국가에서 기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군말을 길러서 평상시에 이제 농업에도 쓰기도 하면서도 이 군말을 전쟁 시, 비상시에 동원하는 이러한 체제를 만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법은요, 기존의 기득권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당쟁이라고 벌리는 정치적 대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의 구법당과 자, 새로운 이 신법을 시행하고자 했던 왕한석의 신법당의 요 경쟁이 좀 치열해져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이 치열해지면 에너지를 실제 개혁을 하는 데 쓰기보다는 여기에 싸우는 데 낭비하게 되죠. 결국 이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요. 당시 반대했던 세력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광 등 이런 기존의 대지주 귀족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나라의 개혁은 결국 대성공으로 끝나지 못한 애매한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자,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단 우리 사회, 문화, 경제 파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사회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철학이 한층 깊이가 있게 되고요. 또한 과거에 전시가 도입이 되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학자들이 관리가 됩니다. 자, 그 관리들 지배계층을 사대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유교적 소양이 있는 아주 깊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네, 주로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하나만큼은 보장되었다. 자, 그들은 이제 지주계층에 속하고요. 또한 특징이 있어요. 이전 시대, 이후 시대보다 좀 더 그 세상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즐거워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즐거워하겠다 이랬던 그런 공적인 책임의식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배계층이 이렇고요. 문화파트에서는 우리가 유학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동안 당나라에서 총 집대성 됐던 훈고학이 드디어 이제 심화가 됩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게 됩니다. 화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중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힘의 균형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북쪽이 좀 더 강한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한족들의 그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 그래서 본성, 성리학. 자, 본성의 성, 우주의 원리 할 때 리. 자, 그래서 성리학이 남성의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되게 됩니다. 이제 위진남북조 이래로 발달하기 시작했던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 유교도 철학적으로 심화되게 되었고요. 자, 그 목적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 공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상을 설명할 때 중화와 오랑캐로 설명하면서 중화가 사실은 진짜 본래 본질적인 이 세상의 종주나 다름없는 곳이고 오랑캐들은 힘의 파워로는 잠깐 이렇게 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변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한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화이론이 바로 이 성리학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군신의 의리를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서민들은 자제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란 여러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드라마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책 읽는 것보다 서민들은 연극 보는 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서민들마저도 즐길 수 있는 예술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서민의 문화를 확립할 때는 여러분이 잡극이라고 하는 연극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었고요. 자, 경제 파트입니다. 좀 배울 게 많죠. 경제에서. 농업기술이 이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시대까지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예. 송나라의 경제. 오, 지도가 없어졌어요. 네. 네. 남송 시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송나라가 남쪽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예, 지도를 찾는데 지도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창장강 하류 지역이 그동안에는 늪지였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땅이 참 많았는데 배수를 성공하게 되면서 물을 빼는 것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곳을 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회수 이남
강남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골차와 같은 농기구를 활용해서 물을 대기도 하고 이제 벼농사하는 방법 중에서 물을 채운 논에 어느 정도 키운 모를 심는 이 앙법, 모내기법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내기법의 장점은 노동력을 아주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확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실패하면 큰일 난다. 실패하면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로운 품종 도입입니다. 동남아시아 쪽 베트남 쪽 품종인데 굉장히 많은 소득이라보다는 하나를 심으면 더 많은 쌀알을 얻을 수 있는 품종이에요. 다만 이제 좀 쌀알이 좀 찰기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 인구 부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농업 기술의 발달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농업이 발달한다는 소리는 먹고 남는 음식이 생긴다는 소리. 그 말은 이제부터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상업 함께 발달하고요. 상업이 발달하면 도시 발달하죠. 그 도시에서의 수공업도 함께 발달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동업조합을 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지폐 명칭을 교자 또는 회자라고 합니다. 이제 지폐가 사용한다는 소리는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면가보다 훨씬 적은 이 종이를 신용 하나 가지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이러한 상공업의 발달은 도시 발달을 불러와서 북송의 수도 카이펑은 아주 번화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남송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남송의 수도 이만, 항저우도 마찬가지로 번화한 도시가 되고요. 특히 이만 같은 경우는 바다로 나가기에도 용이하죠. 네, 그래서 항구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북송 수도 카이펑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또 있어서 동경몽화록이라고 하는 기록과 청명상하도, 이것은 카이펑의 청명절의 모습을 쫙 길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얼마나 도시 문화가 발달했는지, 경제가 발달했는지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시기의 무역은요, 북쪽이 지금 현재 요라든지 금이라든지 서하라든지 몽골에 의해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무역로 바다로 나가는 길이 개척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바닷길들이 연결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남 연해안의 해상 무역이 발달하는 시기다. 자, 송나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에서 좀 더 과학기술의 발달이 빨리 이루어지던 시기가, 동양이 빨리 이루어지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자, 송나라에 나침반 나왔고요. 이것은 먼 거리의 항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조선술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 거리에 바닷길로 나가는 것들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화약의 발달은 세계사의 전쟁 문화를 바꾸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나라에 그동안 인쇄술이 있긴 했는데요. 이 송나라에서 보편화된 것이 목판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이 목판 인쇄술은 지식과 정보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서민문화의 발달에도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 기반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침반, 조선술, 화약, 인쇄술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서도 큰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요 시기에 이민족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민족의 역사입니다. 남송 수도 이거 한번 보고 왔네요. 남송의 수도는요, 이만입니다. 당시 남송에서 이제 금이랑 계속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한 명 나왔었잖아요. 네, 악비 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 대신에 이제 금의 힘을 알고 우리가 화해를 해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자죠. 네, 진회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자, 시대 순서대로 거란이 먼저 흥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하가 탕구투족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진이, 여기 여진을 썼어야 했는데, 여진이 네, 금을 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거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 부족을 통합한 야유라복이 아셔야 되겠죠. 한 명씩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유목민족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을 통합하는 순간 그들의 군사력이 꽃을 피우면서 주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네, 그 통합한 첫 번째 야유라복이 있습니다.
자, 그는 거란 부족을 통합한 다음에 요를 세웠고요. 이때쯤 발해가 멸망해서 발을 함께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의 영토를 보시면 만주 지역 다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쯤에 송나라 세워지기 전에 이곳이 이제 5대 식국이던 시절, 여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후진이라는 나라의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요의 도움을 빌려서 다른 세력을 무찌르게 됩니다. 요가 이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연운 16주입니다. 선생님 여기다 썼다가 X자 표시를 한 이유가 야위라보기 시대에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시대 다음 왕이 얻은 그런 지역이라서 선생님 여기는 X자를 했고요. 일단 누군지는 모르셔도 요의 태종인데 누군지는 모르셔도 연운 16주를 얻었다는 거. 그러고 송이 통일하고 보니까 연운 16주를 딱 뺏긴 거죠. 문제는 이곳이 만리장성 남쪽입니다. 즉 대문을 요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대문이 넘겨져 있다는 소리는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송은 끊임없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석경당 얘기 이미 했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운 16주 안에는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요충지가 16군데가 있습니다. 특징은 만리장성 남쪽이라는 거, 남쪽.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곳을 다시 되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송이 집니다. 그래서 전연의 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면서 대신 이제 체면은 세웠어요. 자, 이 계약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안 싸울 거야. 송은 대신에 형, 요가 아우를 하자. 자, 형과 아우는 위아래 관계는 아니고 대등한 형제 관계죠. 그 대등한 관계긴 한데 사실 형이 아우한테 공물을 바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세패를 바치는 대신에 평화를 산 셈이 되겠습니다. 명분은 송이 가져갔습니다. 형이라는. 그렇지만 실상 이득은 요가 가져갔네요. 양측이 국경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봐 송은 연운 16주 차지하지 못했네요. 자, 이때쯤에 자, 지도상의 요 파란 부분이에요. 서하라고 하는 탕구트족이 세운, 이원호가 세운 국가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이름은 대하였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서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라가 작지만 요와 송 사이에서 끼어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둔항을 거쳐서 만리장성 요 끝에 둔항이라는 도시가 있댔어요. 둔항을 거쳐서 비단길로 나아가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리상의 장점이 있었고요. 송은 이 서하와 싸워서도 집니다. 거의 군사력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래서 서하에게서도 세패를 내야 하는 서하에게도 세패를 내야 하는 그래서 재정 부담이 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칼을 갈고 있던 송은요. 자, 북방 여진족이 통합을 하는 여진족이 있었던 위치는 지도상에서 이쪽입니다. 자, 여진족이 통합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송이랑 여진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요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요랑 송은 대립하는 관계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남송과 죄송해요. 북송이요? 죄송해요. 남송이 아니고 북송과 금의 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 둘의 공통의 목적 요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달성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요는 멸망이에요. 자, 금송연합의 멸망. 자, 그래서 송나라는 잃었던 땅을 되찾고 아주 기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너무 방심했다는 거. 자, 의외로 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송나라가 되려 금에게 방심한 사이에 당하면서 금이 오히려 되찾았던 송의 영역보다 더 많은 화북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더 많이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도가 죄송해요. 지도를 넣어놨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더 많이 찌그러진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송이 남쪽으로 많이 더 내려가게 돼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나 분명 채워놨는데.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송을 선생님이 이렇게 찌부시켰습니다. 정강의 변 이후에 송은 남쪽으로 밀려나서 수도를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카이펑을 잃었고요. 이만이라고 하는 항저우입니다. 현재 더 남쪽에 있는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에게 칼을 갈던 요 남송은 나중에 등장하는 이제 북방에서 몽골족이 통합을 하면서 부흥하게 되고요. 이 남송은 몽골과 손을 잡고 금을 멸망시키기 이릅니다. 근데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남송은 결국 나중에 몽골에게 멸망하게 돼요. 네, 자 마저 하겠습니다. 자 화북 지역을 점령한 금은 이제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금의 수도는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상경이 메인이었는데 그곳에서 중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금의 수도 5개 수도 중에 하나 중에 중경은 현재 베이징입니다. 여기 군사적 요충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현재 금과 송이 있는 상태에서 몽골과 송이 손을 잡고 금 멸망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몽골 제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 몽골 제국이 서서히 확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곳에서 시작했던 지도상에 살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몽골 고원이에요. 막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시작했던 몽골은 여러 몽골의 부족들, 뭐 케레이트 등 타타르 등의 여러 부족을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통일한 사람이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자, 이름 테무친. 자, 그는 몽골족을 통합하고 쿠렐타이라고 하는 부족장 회의를 열어서 칸 중에 칸, 세계의 지배자 칭기즈칸의 주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강한 부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몽골의 부족민을 1000명 단위로 묶은 군사적 체제이기도 한 청호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서 시작해서 먼저 서하를 공격을 해요. 여기 서하 있었죠? 서하를 공격을 하는데 칭기즈칸은 서하 망하는 걸 보고 죽진 못했고요. 자, 서하 공격하고 자, 그리고 여기 서역으로 막 나가기 시작해서 이쪽에 수많은 서역 국가들이 있었는데 나가기 시작하다가 오른쪽에 송과 연합해서 금도 공격하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그러면 남송이 남았습니다. 네, 결국 남송도 먹게 되죠. 자, 남송은 좀 나중에 먹고 우리 여기까지 막 가게 됩니다. 자, 서쪽으로 나아간 주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슬람사에서 또 배웠던 훌라구 어디로 가냐면 서남아시아 지역 갑니다. 네. 놀랍게도 인도 점령 못했어요. 자, 여기에 아주 높은 산맥 있죠? 그래서 이제 남송까지 먹게 되는 것은 이제 쿠빌라이 칸 시기에 이렇게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막아낸 나라 여기 베트남 막아냈고요. 막아낸 나라 베트남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이죠. 자, 또 막아낸 나라 아바스 왕조까지 망했는데요. 이쪽에 맘루크 왕조가 막아냅니다. 막아낸 나라 또 이쪽에 여러분 유럽은 다 뚫렸어요. 네, 유럽은 다 뚫렸는데 저기 이제 로마 쪽 가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몽골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래도 이미 크죠. 자, 이제 몽골 쪽의 통치 보기 전에 칭기즈칸 봤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칭기즈칸 다음 칸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칸의 사이에 사실 한 하나, 둘, 셋 정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보진 않을 거고 이름 안 해도 됩니다. 자, 금이 첫 번째로 멸망하게 되고요. 우리 교과서의 다른 쪽에 나오는 거라서 서남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바스 왕조도 같이 넣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넓은 몽골 제국이 울루스라고 하는 이제 막 가장 큰 단위예요. 사람을 낳는 가장 큰 단위 울루스라고 하는 그 단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칸들을 통솔하는 대칸이 있는 그런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요 대원 울루스를 다스리는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는 칭기즈칸의 손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자, 원나라의 세조로서 등극했고요. 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중화 민족처럼 마치 한 글자의 국호를 가진 원으로 바꾸고요. 자, 수도를 옮길 거예요. 자, 카라코름에 있다가 또 한번 다른 데로 옮기긴 하거든요. 그 과정은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도착했는지는 아셔야 돼요. 자, 최종적으로
대도라고 당시에 불렀던 지금 현재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근데 많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몽골 입장에서는요. 자, 그는 드디어 남송을 멸망시켜서 최초로 북방민족이 중국 전 중국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때 한족의 명맥이 잠깐 끊겨요. 한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강했던 원이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계승권 다툼, 어느 나라나 좀 이런 건 있죠. 근데 재정난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황실이 라마교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었거든요. 이 티베트 불교에 사원을 짓거나 불탑을 건립하는데 많은 돈을 쓰면서 재정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자, 또한 지배층의 사치풍조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결과 재정난이 오게 되었고, 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교초라고 하는 당대의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비교하실 거 송나라의 교자, 회자랑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살짝 다르죠. 자, 지폐를 많이 찍어낸다는 소리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 그 말은 물가가 급등한다는 소리, 이 말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소리. 이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겠죠. 결국 홍건적이라고 하는 붉은 두건 도적단이 일어나서 이제 몽골은 결국 북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홍건적의 난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기에 홍건적 출신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음 한족의 왕조를 세우게 되죠. 자, 통치 스타일 보겠습니다. 유목민 특징이요. 그 다음 후계자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분할 상속되는 그런 결과, 자, 각 울루스로 나뉘게 됩니다. 자, 주치가 받은 울루스 유럽 쪽이에요. 킵차크 한국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서남아시아를 점령했던 큰 공을 세웠던 훌라후가 받은 울루스 일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통 계승자 차가타이가 받았던 차가타이 한국 있고요. 자, 나중에 이제 대원 울루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대원 울루스의 황제가 저기 쿠빌라이 칸인 거죠. 자, 그 분할 상속과 관련된 단어 울루스입니다. 자,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 체제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천호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인데 사람을 1000명 단위로 나눴습니다. 10명을 통솔하는 10호장 곱하기 10, 그러면 또 그 위에는 100호장이 있어요. 100명을 통솔하는 100호장 곱하기 10, 그러면 100호장 10명을 통솔하는 그 위에 1000호장급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부족장 수준이죠. 그래서 각 1000호 단위로 부대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지휘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쉽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여기에 초록색 선이 쫙 퍼져 있죠. 이 선 사이사이에 빨간색 점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가는 길목마다 역참이란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패자를 가지고 있는 사신이나 외국인이나 황제가 보낸 어떤 특명을 가진 사신들은 이 역참에서 말도 지원받고 숙식도 제공받고 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도 통신, 교통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치할 때 특히 남송을 통치하게 되면서 남인들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남송에 살고 있었던 한족을 크게 차별하는데요. 이유가 적은 아주 소수의 몽골인이 대다수의 한족을 지배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인들을 꾹 억누르는 한편 몽골족은 유목민이에요. 군사적으로는 뛰어난데 행정적으로는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생목인을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생목인과 몽골인이 이렇게 지배계층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고요. 주요 관직과 권력을 가진 쪽은 몽골과 그리고 이제 행정 실무 면에서는 생목인을 등용을 했고요. 금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과 남송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은 차별했는데 좀 차별 강도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보다 남송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이 훨씬 더 오랫동안 저항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남쪽을 가장 많이 차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곳에서 반발이 가장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시대의 명나라는 남송 출신의 인물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큰 저항을 했겠죠. 자, 문화. 유목민족 입장에서도 귀족적이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보다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읽기 어려운 문어체보다는 말하는 듯이 읽어주는 구어체가 훨씬 더 유행했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희곡 작품 서산기와 비파기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교역이 또는 교류가 아주 편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나라 안에서의 역참망이 만들어진 결과 사막길과 초원길 둘 다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요. 바다로도 송나라 이후 바닷길이 개척이 됐잖아요. 바닷길로도 원활하게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동아시아 전체 세계의 3가지 교류망이 다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인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교류의 빛을 낸 용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디까지 올 거냐면요. 쿠빌라이 칸 보러 올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원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관직도 지내보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작성한 책 동방견문록 보고 들은 기록이라고 선생님이 그 집항구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아닌 것들, 소문이 같이 섞여 있었던 동방견문록. 자, 또한 모로코 출신의 이븐 바투타가 지은 여행기도 우리 교과서에 있었고요. 역참제를 설명하는 사료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판사오마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신자도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서교류를 이제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록을 남긴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발달했던 이슬람의 과학기술, 천문, 역법, 수학, 의학 등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반대로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서방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특히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슬람교에 발달했던 천문학, 역법 이런 걸 활용해서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수시력이라고 하는 이슬람 역법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몽골 시대까지 보았고요. 넘어가서 이 몽골이 이제 홍건적의 난으로 이제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명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명이 세워졌지만 몽골이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몽골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구도를 취하게 돼요. 자, 홍무제 주원장은 자 이제 황실의 성씨 바뀌었습니다. 주씨로 바뀌었어요. 한족이고요. 남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난징 남쪽에 세운 전 중국을 다스리면서도 수도를 남쪽에 세운 특이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의 목적은 중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그리하여 원나라 지배 동안 잊혀졌던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호를 홍무로 정했기 때문에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자, 몽골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서 만리장성 남쪽 지역 화북을 포함한 강남을 한족의 영역으로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는 유교, 바로 유학이 한족의 전통과 관련이 깊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지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해서 우리 원나라 시기의 유교가 성리학으로 좀 더 깊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성리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는요. 백성들이 알기 쉽게 6개만 뽑았어요. 6가지 유교윤리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백성들 지키렴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좀 드물게 지배계층 출신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출신,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에 좀 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제 그 조세를 수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어린 도체 토지대장이고요. 그 토지대장을 그린 모양이 물고기 비늘과 같다 해서 어린 물고기 비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부역 황책의 황은 노랗다 할 때 황인데요. 네,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역을 거둘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탕가노리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수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조세와 유역 부과를 위한 기준을 조사를 시행했다는 거. 자, 그리고 그걸 실무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갑제입니다. 자, 좀 부유한 집을 10집을 묻고 그 10집 중에 한 집을 2장호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범한 집이에요. 자, 이것을 갑이라고 합니다. 자, 갑호를 10개씩 묶어요. 자, 그래서 10집이 하나의 갑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호 단위로 이 갑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세금 징수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맡을 테니까 어느 한쪽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 이갑제 잘만 운영이 된다면 너무 좋은 자치단체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진다면 좀 어렵겠죠. 네, 돌아가면서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황제의 권력이 강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봤던 홍무제는요, 기존의 황제와 적대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 재상제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가 실무 관료들을 직접, 육조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육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황제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비서실, 내각과 환관, 말하자면 집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정치 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명나라 정치에서의 여러 문제점은 바로 이 점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는 외부에서 좀 특히 일본 쪽에서 왜구가 많이 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동남해안 쪽이 크게 동남해안에 사는 백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기인데, 그거는 일본이 통일된 그 중앙 정권이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오는 왜구를 다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백성들을 너희는 바다에 절대 나가지 못한다. 내륙으로 들어오렴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정책, 해금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 전체에 해금 정책이 계속해서 추구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다른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이 가는 이유는 그는 금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홍무제 아들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된 영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락제가 일으킨 그 난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영락제는 좀 그 명예 위상을 드높이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인 일단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 북쪽에 있는 몽골의 아직 위협적인 세력을 방어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유는요.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강남의 경제적인 자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양제가 했던 것처럼 운하를 만들면 참 좋겠죠? 기존의 운하가 근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안 쓰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대운하를 다시 정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게 명나라입니다. 자, 또한 국가의 명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화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황관입니다. 그를 파견하여 조공국을 확대하기로 해요. 자, 해금 정책 중이니까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늘리는 건 됩니다. 자, 이건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공국 확대하러 정화가 바다 밖으로 파견되는데 좀 많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인원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조공국을 얻어오는 거예요. 좀 많이 얻었어요. 조공국이 거의 30여 개 이상 얻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명나라는 자존심 회복합니다. 그동안 원에 짓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명 중심의 조공책봉, 국제 질서를 확립을 합니다. 물론 그 많은 나라들이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공한 건 아니지만요. 명나라 내부에선 자존심 회복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닷길 뚫어놨으니 동남아시아에 이제 중국 사람들 진출 많이 합니다. 그들을 화교라고 하고요.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시면요. 정화의 항해로를 보시면 선이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동북부
동해안까지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왔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하의 대항해가 세계사를 관통하는 세계사를 연결해주는 주요 사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베이징에 황제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지었어요. 그 궁궐의 이름은 자금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몽골의 위협적인 몽골 세력을 더 밀어나게 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점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의 전성기 왕을 전성기의 황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영락제 사후 명은 황관과 내각의 그 주도로 조금 혼란스럽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혼란스러운데 나라 밖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북쪽에 몽골 죽은 거 아니거든요. 네, 북로에 문제가 있었고요. 남쪽도 계속해서 왜구가 옵니다. 북로, 남, 외의 문제입니다. 자,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소 쌓는다? 돈 듭니다. 자, 방어하기 위해 해금 정책 강화한다?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이 위태롭게 되고요. 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고 하는 내각 대학사가 재정 개혁하게 되는데 세금 걷는 방법 개혁합니다. 뒤에서 볼게요. 자, 황관이 마음대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요. 특히 어린 황제, 힘이 없는 황제가 즉위했을 경우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재상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상 없죠. 자, 그리고 당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 문제에 관심이 없네. 나라 망해갈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통일합니다. 통일한 일본, 도미도요시에 의해서 통일된 일본은 정명가도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아 길을 빌려다오 라고 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명분상 명이 참전해야 되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전인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임진왜란을 막아내긴 했어요. 네, 조선 다 털렸고요. 전쟁터가 된 조선은 초토화됐었죠. 명도 큰 재정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부담 심했는데 부담 더해짐. 이 와중에 요시기는 자연재해가 빗발치던 소빙하기 시대였고요.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는 마당에 이러한 재정 부담은 이제 과도한 조세 수치로 이어지게 되면서 농민 반란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자성의 난이 발생하면서 베이징은 스스로 함락되게 되고요. 자, 명은 스스로 망한 셈이 됐습니다. 농민 반란에 의해서 망한 명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자성에게 의해서 점령당한 이 베이징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만주족이 세운 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당시 명의 대외관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명은 해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무역 못합니다. 물론 밀무역은 있었죠. 나라 몰래 밀무역은 합니다. 자, 일단 공적으로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는 대표적으로 조선과 같은 나라들 조공사절 보낼 때 함께 옵니다. 네, 조공무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감합이라고 하는 것을 명나라가 주어서 이걸 맞춰보는 식으로 너 일본 맞구나, 해적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무역을 허락해 줬어요. 이걸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공무역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경제 파트를 정리해놨는데 이건 청나라까지 같이 보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청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명이 임진왜란을 고통받고 있을 때, 자, 지금 조선, 명, 일본, 자, 이렇게 셋이 맞붙었던 거, 임진왜란이죠. 조선과 명은 한 팀. 자, 그때쯤에 요 북쪽에는 여진족 이쪽에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 금을 세웠던 그 여진입니다. 자, 그 여진이 다시 한번 통합을 하게 되고요. 누르하치 아래에서 통합한 이 여진은 금을 세웁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후금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이 후금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면서 이 청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마침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서 베이징 망함. 자, 여기 열심히 막고 있었던 장군도 죽음. 자, 그러면서 여기 문, 여러분 만리장성의 그 북쪽 문 산해관을 열어준 한족 장수가 청나라에 협력을 하게 되고요. 이 문을 열어줘 버려요. 청나라에게.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베이징에 들어온 청은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중국 대륙을 먹게 됩니다. 자,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 만주족 통일한 누르하치예요.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계층했고요. 그리고 나서 금을 건국합니다. 자, 이 금 건국 시기에 한번 조선 침략하려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침략하진 않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금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라치가 만주족 사회를 군사적으로 재편한 팔기제 덕분이었습니다. 이 팔기제 안에는 특이하게 후대에는 이제 몽골족도 넣고 한족도 넣어서 다민족 체제를 보여줍니다. 자, 이 팔기제 8개의 깃발이 있었던 체제입니다. 만주족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정의 팔기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누라치 이후에 태종, 홍타이지는 국호를 바꿉니다. 청이라고요. 자, 이제 정통적인 중화 질서처럼 마치 중국의 왕조처럼 나라 이름 바꿨으니까 대놓고 지금 중국 대륙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명으로 진출하기 전에 뒤에 있는 거슬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었던 거죠. 자, 조선에게 협박 한번 합니다. 조선아 오지 마. 조선 나 여기 할 거야. 너희는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근데 조선 듣지 않았죠? 그래서 조선 공격합니다. 그게 여러분 앞서 있었던 누라치 시기에 정묘호란 이후에 벌어진 홍타이지 시기에 벌어진 병자호란이었어요. 조선은 이때 항복하게 되고요. 자, 청은 이제 편안하게 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황제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 근데 사건은 나오니까요. 이자상의 난으로 이미 멸망했던 바로 그 명의 베이징에 명장군이 협조해서 손쉽게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원의 지배자가 되죠. 자, 그 다음 황제의 셋은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명군들입니다. 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강희제는 지금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긴 하였으나 아직 청나라에 저항하는 반청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부 지역에 청에 협력했던 오삼계 등 장군들에게 번이라고 하는 지역을 떼어줬었는데요. 그들은 만주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 3번이 있었고요. 자, 또한 저기 해양 쪽에 바다 쪽에는 타이완에 나가 있었던 정성공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한 청나라의 불안 세력들을 없앴던 게 강희제입니다. 자,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유는 강희제가 그동안 약간 걱정됐던 바로 이 번을 폐지합니다. 그러자 이 번을 다스리고 있었던 오삼계 등 그동안 협력했던 한족 무장들이 청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것을 진압했다는 소리는 이제 청나라에 대항할 큰 세력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안 썼는데 해양의 정씨 등 대만을 점령함으로 대만에 있었던 해양의 정씨 등 이러한 반청 세력들을 일소했다라는 것도 추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등장한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 당시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진출했었고요. 그 러시아와 국경을 다투게 되는데 대등한 국가의 관계로서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청과 러시아는 국경과 앞으로의 무역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또한 강희제 시기가 길기도 했고요. 그 시기에 강희제는 청나라를 안정기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다라고 하는 별명 붙었고요. 이 시기 1712년에 강희제는 태평성대, 성세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세에 태어나는 사람들, 정의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성세에 태어나는 사람들부터는 인두세 안 걷어도 우리 충분히 여유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정세의 총액이 인두세의 총액이 고정이 된 거고요. 앞으로 태어나는 남자들은 세금을 낼 그러니까 인두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세 말고요. 인두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집이 부담스러웠던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그 해제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네, 자. 요 시기 이후 태어나는 연도 안 해도 돼요. 남자들은 인두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색 총액이 고정됐고요. 그러면 좀 더 걷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세 같이 결부해서 거두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청나라 지정은제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옹정제 시기는요.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한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이 냉면이야. 차가운 얼굴이야.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황제의 반기를 든다면. 자, 황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와 행정을 모두 담당하는 청의 최고 정무기관 군기처를 설치합니다.
자, 또한 지방관이 황제에게 직접 보고를 올려요. 이걸 비밀리에 합니다. 그러면 황제는 어디에나 황제의 눈과 귀가 있는 거죠. 비밀 상주문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또한 황태자 다툼 때문에 황제권이 약화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황태자를 먼저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황제는 황태자 세력과의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이제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예 비밀로 합니다. 언제까지? 황제 죽을 때까지. 대신에 숨겨둘 거예요. 황태자 비밀할 때 빌 몰래 숨겨놓을 겁니다. 건천국의 그 편액이라고 하는 그 건물 이름 그 간판 뒤에 다음 황태자를 숨겨놔요. 써서. 그러면 황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황제가 승하실 때까지 황태자는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황자들은 황태자에게 잘 보이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어요.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자, 마지막 걸 선생님 까만 처리해놨는데 다른 책에 나오는데 안 나와서 일단 넣긴 했습니다만 우리 책에 안 나와서 패스할게요. 자, 다음은 걸륭제입니다. 자, 그는 청나라 최대 영토를 확장한 명실상부한 성군이고요. 자, 몽골, 신장, 티베트까지 통치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확장한 노란 영토를 보시면 대략 오늘날의 중국 지도와 유사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사고전서라고 하는 대편찬 사업을 벌입니다. 자, 이 사고전서의 특징은 4개. 이 사고전서의 사가 4개입니다. 4개로 카테고리를 나눈 백과사전이라는 겁니다. 경, 사, 자, 집. 네.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백과사전이에요. 자, 이걸 작성한 이유는 먼저 이제 만주족이잖아요. 걸륭제는 한족 지식인들에게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한테 협력하면 너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출세할 수 있을 거야. 회유책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만주족이 보게 되죠. 검열을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때문에 만주족 비판 내용을 검열하면서 강경책으로도 쓰기도 했다는 거. 우리 회유책, 강경책은 다 여러 민족을 지배하는 다원적 통치 체제에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기의 무역은요, 서양의 세력에 대해서는 공행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당시 영국이 저희 좀 더 본격적으로 무역하고 싶어요. 저희 그 공행무역 폐지하시고 자유무역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맥카트니 사절단이 이때 당시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요구하게 되는데 걸륭제는 거절하죠. 자, 이러한 청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걸륭 사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 쇠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기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청나라의 만주족이 이제 슬슬 부패와 통치에 대한 무능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원말에는 백령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이 백령교는 예전 홍건적의 난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백령교의 난이 일어남에 따라서 청 정부는 크게 약화됩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는 이야기는 이제 근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의 통치 제도입니다. 자, 특징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배하지 않았던 다양한 민족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지배체제도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2번째 특징이에요. 만주족은 굉장히 소수고요. 지배를 당하는 피지미 민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는 한족이었고요. 다수의 한족을 효과적으로 억누르면서도 회유할 수 있는 계책이 필요했습니다. 자, 청의 다원적 여러 가지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치제도의 특징, 직접 지배를 하는 대상은 한족과 같은 농경민입니다. 이들은 기존 체제 그대로 주현제로 가기로 해요. 자, 그러면서도 한족에 대한 강경책 갑니다. 만주족 스타일의 문화를 강요합니다. 변발이라고 하는 만주족의 머리 스타일을 강요를 하고요. 머리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죽어요. 자, 또는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옥사를 몇 번을 일으킵니다. 좀 많이. 여러분이 아시는 강희제, 걸륭제, 특히 강희, 옹정, 걸륭 중에 걸륭제가 매우 많이 일으켰고요. 자, 이에 따라서 만주족을 비판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연좌제로 잔인하게 대규모로 처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만주족에 대한 비판은 전면 차단됐습니다. 자, 회유책은 이런 거죠. 자, 기존의 한족 지배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유교잖아요. 네, 유교 이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제를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공부하죠. 과거제 실시해줍니다. 그러면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배계층은 청나라에 협조를 할 거예요. 자, 또한 몽골과는 다르게 만족과 한족을 동시에 고위직에 앉힙니다. 만족을 2명 앉힌다면 만주족을 2명 앉힌다면 한족도 2명 이렇게 해서 회유책을 씁니다. 자, 간접 지배 방식을 썼던 대상은 그동안 이제 여기에 같이 흡수돼 있지 않았던 근데 완전 외부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몽골, 티베트족, 위구르족, 신장. 자, 이런 지역을 번부 지역이라 해서 번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즉 간접 지배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의 황제는 청나라 황제. 그러나 그 토착 지배 세력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두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대외 관계는 이렇습니다. 조공책봉 관계 이어봤고요. 그래서 조선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공무역합니다. 사무역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서양 국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 당시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렬한 제스처를 보내는데요. 자, 청은 나라 문을 활짝 열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공행 무역을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서는 저희 크리스트교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정치 분야는 끝났고요. 자, 사회에서는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의 지배계층은 명나라가 학교제도와 과거제를 결합하면서 학생이 관리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과거를 보려면 학생이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학생까지도 지배계층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혈연보다는 그리고 이제 과거제 합격한 관직보다는 학교 제도가 좀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학생인 사람들과 졸업생까지도 지배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관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지방에 그대로 남아서, 과거가 좀 많이 어렵죠. 아주 극소수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실력제로 남아서 지방간에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금 징수 도와줘요. 지방간이 세금 징수할 때. 치안 유지 도와줘요. 민중교화를 담당해요.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들 다 하네. 관리가 하는 일들 다 하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은 대신 특권해봤습니다. 자, 좀 지배계층이 직접 가서 요역 일해주는 건 맞지 않죠? 요역 면제 받고요. 조세도 좀 감면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권도 받아요. 자, 이것은 지배계층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피지배계층은 이 당시 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어요. 자, 송나라 이후로 꾸준히 경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유한 서민이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땅을 갖지 않은 자영농이 아닌 소장민들은요, 소장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서 거의 2분의 1 정도를 지주에게 줘야 했었는데요. 당시 지주들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소장료 납부 거부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일으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수공업의 발달로, 특히 창장강 지대에는요, 수공업이 많이 발달했었는데 이제 직조 공장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공들이 있었습니다. 직공들의 수는 늘어났는데 세금 걷는 사람들은, 세리들은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이 거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고, 직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제 생존권 투쟁, 직용 예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신분제 최하위에 있었던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노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이 시대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과거 송나라 시기에 창장강 하류인 수저 황저우가 많이 발달하게 됐었는데요. 농업으로 발달했었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이곳에서 지을 수 없다는 소리는 다른 곳에서 쌀을 조달해야 된다는 소리. 아, 그럼 이 위쪽으로 갈까요? 네, 농업에는 물이 필요하죠. 창장강을 따라서 강을 끼고 중류까지, 강의 하류에서 중류가 이렇게 농업 중심지로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류도 좀 부족해. 그래서 더 올라가게 돼요. 창장강 상류에. 여기 청주라고 돼 있죠? 여기 스촨 지방입니다. 네, 이 지방까지 농업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 창장과 하류가 최대 식량, 곡식 생산지였다면 명청대는요, 이곳이 수공업 중심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창장과 중상류로 농업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명청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한 이곳에서는 이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물건을 팔기 위한 작물 재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농업은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로 곡물 위주로, 채소 위주로 재배를 했다면 이제는 내다 팔기 위한 개인이 다 소비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면화. 이거는 창장왕 하류 도시에 가져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면직업의 주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목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 이거 먹고 살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가져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입니다. 뽕나무는 비단을 만드는 누에고치가 먹고 사는 식량입니다. 뽕나무도 그래서 견직업의 발달에 따른 상품 작물 재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탕수수 이때쯤 이제 들어와가지고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대륙의 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신대륙의 작물이 유럽에 도입이 되고요. 이 작물이 아시아까지도 들어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구황 작물인 고구마 감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들어옴에 따라서 특히 흉년이 닥쳤을 때 고구마와 감자는 구황 작물이라고 하면서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 상공업 발달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중심지가 분화됩니다. 어느 지역은 농업, 어느 지역은 공업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중심지 분화예요. 또한 상품 작물 재배를 하면서 시장이 발달합니다. 특히 도시가 많이 성장이 되는데 수저, 양조 같은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 말고도 더 중요한 거 대상인, 전국구 대상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기업, 주로 이제 산시 지방 사는 산시상인, 자, 그리고 휘저우 지방에 사는 휘저우 상인. 자,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전국구 상인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시드머니 어떤 거였냐면 소금 전매제였습니다. 정부의 소금 전매를 대신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았던 그들이 전국구의 대상인이 되었고요. 이 시기는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은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중국의 은 가격을 폭락시켰고요. 은 가격이 폭락되자 사람들은 손쉽게 화폐 대신 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귀금속이었지만 은 자체가 거래에 품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이 늘어났으니까 이 은은 기반으로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세금 제도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자, 명대에 은이 늘어났댔습니다. 자, 이때쯤에 명은 여러 가지 외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고요. 재정이 부족했어요. 장거정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개혁이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세목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목 다 세금을 통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 걷는 기준 바꿀 거예요. 네, 기존에 토지세 둡니다. 지세. 그리고 성년 남자의 수대로 세금을 걷습니다. 자, 지금 세금 기준 2개로 이제 확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세와 인두세를 거둘 거예요. 지세는 토지세. 자, 대신에 걷는 방법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현물로 냈거든요. 농사 지으면 곡식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역이나 이제 공납 같은 경우는 면포로 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은으로 낼 겁니다. 자, 이러한 조세 은납화 현상은 은 경제가 더욱 발달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청대에는 태평성대가 오게 되죠. 강희제 시기에 이제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부터는 정세, 인두세를 면하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세가 고정이 됐죠. 자, 고정된 총액을 토지에 결부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정은제는 인두세를 토지에 포함함으로써 하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뭐에 따라서만 거둘 거냐면 토지에 따라서만 거둘 거예요. 즉 재산이 있는, 토지가 있는 사람은 내고 아예 생산에 기반이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어서 실제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이 안 거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백성 입장에서도 재산이 적은 농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금도 은 경제에 따라서 은납을 합니다. 자, 이런 세제 개혁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명청대 경제까지 봤는데요. 이 이후에 청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는 동아시아가 개항하고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청나라를 유린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사 봤고요. 이제부터 쌤은 서아시아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